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성장률은 급락하고 대량 실업 사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따스한 봄 소식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 최근 우리 사회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죠. 한 소중한 생명이 한창 사랑받고 자라야 할 시기에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런 안타깝고 비통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최영호 변호사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말문을 열어야 할 텐데 마음이 사실 참 아픕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양천 아동학대 사건. 그동안에도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 사건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방송 보도가 나왔고 뭐 시사 프로그램, 뭐 탐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서 이제 특히 입양과 관련해서 아이의 전후 모습 등이 나오니까 되게 시각적인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딱 그 또래의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관련 뉴스를 좀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좀 아이가 막 그렇게 아픈 모습이 연상이 되니까 좀 못 보겠고 안 찾아보게 되고 사실은 좀 멀리 했던 뉴스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피해 아동의 신상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고 또 피해 사실이 어떻는지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11월 의사 A씨는 진료한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학대는 아닌 걸로 결론 냈지만 A씨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거친 항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A씨는 앞으로도 당연히 신고는 하겠지만 이젠 두렵다고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정황이 보이면 신고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돼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찰은 고의가 없는 실수라고 밝혔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경찰관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제는 신고자 노출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폭언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실태를 신고했다가 신원이 드러나 곤혹을 겪었습니다. 연합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중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다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학대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등 아동을 직접 돌보는 사람이라 학대는 쉽게 드러나기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존 앱에 이제 아동학대 영역을 추가를 한다든지 국민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두려움 없이 신고 가능한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줄이는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이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시에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인, 교사,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특정 직군인데요.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당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나서서 아이들을 지키려 할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라는 게 사실 이제 말 못하는 아이거나 말을 하더라도 양육자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밝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동학대 사건은요. 그래서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만들어서 아동학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고 의무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고를 안 하면 뭐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또 같은 조항이 어떤 조항이 들어오냐면은 이게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죠. 신고 의무자 보호를 위해서 제10조 3항의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신고인이 누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인이 누구일 텐데라고 추정하는 것까지고요.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줘도 안 되는 네. 거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실 이게 네.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다 형사사건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네, 정인이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참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폭력과 학대가 평범함의 얼굴을 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보호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기에 반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는 한층 더 어려워졌죠. 작년 3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 위기 속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북도 예외는 아닌데요. 작년 임금 근로자는 줄고 또 자영업자나 가족의 수입을 위한 비임금 근로자는 늘어서 전북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사람들과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카페를 일하다가 그만두는 바람, 그러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는 바람에 일자리도 없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렌터 그쪽이 좀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일단 생활비라도 해야 되니까.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에서 38,300여 명이 3,430억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갔습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 해 전보다 무려 5,200여 명, 금액으로는 96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그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도 암울합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 늘고 실업자 수는 7.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 93만 2천여 명 가운데 일용직과 임시직이 크게 줄면서 임금 근로자가 1.5%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같은 비임금 근로자는 한 해 전보다 4.5%포인트 늘었습니다. 농업과 타산업을 겸업하던 농업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타산업에 종사할 기회가 줄어들어 농사일에 전념하고 같이 사는 가족인 무급가족 종사자가 도와줌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급증할 정도로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은 컸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계층 간 또 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충격을 덜 받은 쪽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돼서 기업 실적이나 주가가 오르고 오히려 대면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나 임시 일용직 부문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양극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벌면 돈을 쓰고, 돈을 벌면 돈을 쓰고, 여기서 이제 점점 순환이 되는 거죠. 이 선순환 경제가, 우리가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순환 고추가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양극화란 말을 2000년대 초부터 좀 즐겨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배제되는 계층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통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순환 구조에서 배제되고 아예 경제 사이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게 양극화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점점 점진적으로 어떠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코로나는 급격히 나타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양극화 어떠한 과정이
한 수년간은 단축을 시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양극화를 설명하면서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용어까지 지금 서로 상견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한번 이렇게 양극화해서 한번 어떠한 계층에서 배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이 단순히 감염병,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 문제에서 급격한 구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와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2부에서 본격적인 시사 토크 이어갑니다.